예, 시작하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 질적 시장 조사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소셜 리스닝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뭐 소셜 미디어, 뭐 SNS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웬만한 분들도 몇 개나 SNS를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뭐 그룹 같은 거부터 해서 링크드인이나 뭐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그리고 뭐 사실 뭐 SNS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위챗 뭐 이런 많은 것들도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새로운 것들은 제가 사실 팔로우업을 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가끔 보면 대여섯 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한 번은 써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떤 연령대 혹은 어떤 남성 혹은 여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고민을 잠깐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 투자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간단한 시장 조사 혹은 어떨 경우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정밀한 시장 조사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공부가 되었고요. 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런 기획 자체를 하신 또 오 교수님도 굉장히 좀 탁견이 대단하신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일단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소셜 리스닝이라고 적어놓고 몇 가지 이제 그림들을 좀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나름 SNS가 어떤 의미일까, 또 뭐 사이버 스페이스는 어떤 의미일까, 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챙겨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질적 시장 조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개념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법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전제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경험치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저는 뭐 컨설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건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굉장히 실질적인 팁을 드리기는 사실은 좀 버거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그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SNS 소셜 리스닝 쪽으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 그 질적 시장 조사 얘기를 할 때 그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그 키워드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을 다시 이제 첫 화면에 넣었습니다. 일단 제가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인류학자인데 이제 기업과 의료 쪽을 다루는 인류학자인데, 에스노그래피라고 인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그 현장 조사 방법이고 기록이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일단 먼 곳에 가서,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네. 거기 연구 관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맥락들, 패러다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맥락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인사이더, 내부자의 시각을 또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시장 조사할 때 내부자라면 사실 직원도 분명히 내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비자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소비자의 시각에서 그 제품, 그 기업을 어떻게 보는가를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하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가치는 공통적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질적인 조사, 깊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탐구하는 방법들이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제품 혹은 기업의 스토리를 좀 상상하시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는 못 드렸지만, 그 제가 어떤 그 대기업과 했던 작업들이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돈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TNS 리서치 이런 그 거대한 그 조사 기관들과 협업을 많이 하죠. 여기 장면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항상 그 일단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상당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헌 조사라든가 각종 뭐 뉴스 기사라든가 뭐 SNS 마찬가지 그런 조사들을 일단 쫙 해서 앞에서처럼 거시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소비 및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여러분들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팁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거대한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가 여기서 보면 이제 세탁기나 뭐 냉장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예, 거기서 진짜 그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질적인 방법론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큰 플랜을 이렇게 짜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여론조사, 통계적인 것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뭐 소비자 방문 혹은 인터뷰 아니면 혹은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게 필요할지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플랜을 좀 짜봐라. 그런 걸 좀 많이 권유하는 편이고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시는 분 계신데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려보시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으셔야 어떤 방법론을 쓸지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되고 나면 이제 각종 분석도 해야 되고 리스트를 만든 것들의 이제 우선순위도 또 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그 저희들은 이 작업을 위해서 소비자 가구 방문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도 꺼내냈고 또 원인도 꺼내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 뭐 여기서는 세 번째 그 기회 요소 측면에서 이들이 점점 다양한 종류의 옷감을 이제 선택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인사이트가 나왔고 그렇다면 세탁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기능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좀 쉽지 않고 또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것과 비슷한 어떤 형태로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사업의 플랜을 좀 짜보고 조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종의 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 가끔 예,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의 광고들을 수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긁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잡지 같은 데서 사진을 찍어서 올 수도 있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 그 신페이라는 그 회사의 가전 회사의 이제 냉장고 광고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했죠. 뭐 언어적인 요소, 뭐 시각적인 요소. 사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고 거기에 가족이 들어가고 이렇게 소파 위에 이제 가족들, 조부모와도 같이 이런 그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뭐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관념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근데 요 광고 하나가 아니라 이 신페이라는 그 회사가 만드는 광고를 서너 개를 수집하고 또 경쟁업체인 하이어리라든가 지멘스라든가 또 들어와 있는 삼성, LG 이런 그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한 50개, 100개 정도 수집해서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하신다면 그들이 어떤 색감을 쓰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굉장히 쉽게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업 하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사실 열심히 하시면 어쩔 때는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포지셔닝을 할 때 상당히 좀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상당히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광고 비교 분석도 사실은 질적인 조사 방법에서 사실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용숙 선생님이 그 덕성여대 이용숙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하셨던 어떤 조사들의 한 케이스 같은 건데 항상 이런 제가 뭐 기록하고 포맷에 집어넣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구입할 때 어떤 분류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뽑아내고 이게 뭐 핸드폰이 아니라도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들 갖다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스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들이 쭉 나오기도 하죠. 그들이 그 핸드폰 그 제품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리고 특이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포맷 안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포맷 분류하고 어떻게 그들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처음에 몇 명으로만 시작해도 한 10명, 20명 이 정도만 시작해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지만 어쩔 땐 굉장히 뚜렷하게 뭐 그 안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사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인터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뭐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난 잘 못하는데 뭐 인터뷰어를 고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해보시라고 했죠. 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좀 더 지난 시간에는 뭐 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자영업자라면 아니면 그 회사라면 아니면 그 제품이라면 일단 인터뷰하러 가는 그 위치에 대한 그 지도를 일단 머릿속에 그려요. 실제로 그려보기도 하고. 예. 만약에 어떤 가게를 찾아간다면 그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기로 이동할 것인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인지 뭐 택시 정류장은 어디인지 뭐 학교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를 그리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지리적인 맥락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들과 인터뷰할 때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인 맥락이 발생해서 인터뷰를 훨씬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예. 포괄적인 질문에서 세부적인 질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고, 물론 그 질문 목록은 항상 작성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 방대한 조사를 통해서 질문 목록을 작성하지만 또 거기에 구속돼서는 안 되겠죠. 예, 구속돼서 안 되고 쭉 이어지면서도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뭐 첫 시작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깨야겠죠. 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배경 질문 아까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도라든가 그 지식이 좀 생기면 그런 얘기로 시작하셔도 되고 다양한 화제거리, 가벼운 화제거리를 시작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걸 찾는데요. 일단 질문 시작하기 전에 약간 잡다한 얘기들을 수다를 좀 떨죠. 수다를 떨면 어쩐지 거기서 공통된 뭔가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리고 대체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을 하시거나 뭐 누굴 만나시거나 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어디 사셨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면 애가 어디 다닌다든가 최근에 관심이 뭐고 취미는 뭐고 이런 게 하나 공통이 생기면 우리가 라뽀라고 얘기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을 그런 식으로 하셔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거나 지난번처럼 왜?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은 좀 배제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자세가 중요하죠. 예, 인터뷰를 할 때 정말 내 소리를 들어주고 있구나. 예, 그게 정말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 물론 좀 그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너무 눈을 마주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해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요즘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도 눈을 정직한 자세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좀 더 솔직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항상 그 제스처를 같이 취해 주셔야 되죠. 예. 뭐 눈썹을 좀 움직인다든가, 뭐 손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웃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임새 같은 것. 예, 저도 사실 그런 걸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했을 때도 있고 이제는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런 걸 이제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뭔가 얘기하실 때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든가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추임새를 계속 넣어주는 게 그 사람이 저 말을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인터뷰를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하죠. 그래서 처음 한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정도로 그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뭐 보통 녹음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녹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이런 거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뭐 동의를 하시면 이제 녹음을 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다가 맨날 그 노트만 쳐다보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짧은 죄송합니다. 예. 짧은 인터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녹음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해요. 그냥 최대한 집중해서 키워드만 적어놓고 나중에 바로 끝나자마자 그 맥락들과 함께 다시 기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 후에 또 기록의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려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질문, 후속 인터뷰에서 계속 그거를 다시 체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뭐 사람 만날 때 처음부터 뭐 솔직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꺼내내려면 그래도 뭐 두세 차례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하고, 근데 사실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경우엔 뭐 또 그러기가 힘들죠. 바쁘시기도 하고 이제 또 뭐 수고비도 좀 드리려면 그런 모든 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되고. 예. 이 다섯 번째 케이스는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니고 제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그 시각 디자인 이런 거를 좀 전공한 학생인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아까 앱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쓰면 좋을 것인가. 그 수업도 인류학 관련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그 자료를 가져왔을 때 꽤 놀랐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앞에 어떤 우리가 사업이나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도 어떤 컨셉을 만들고 누구한테 어떤 그 서비스라든가 제품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분류하고 정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각각 뭐 디자인의 뭐 대상 요소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해보시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든가 어떤 인식하고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여기도 사실은 그 질적인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앞에 처음에 그 TNS가 했던 작업이랑 어쩌면 그냥 학부생이 만든 프로세스인데도 굉장히 그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과 그 전체 디자인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담겨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어쩌면 어떤 회사에는 어떤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질적 조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컨셉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막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실제적인 그 작업을 좀 생각해 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팁은 사실, 더 구체적인 팁은 사실 정확히 제가 알아야죠. 예. 어떤 사업인지 어떤 제품인지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걸 알고 나서야 사실은 정확한 팁을 드리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일단 이런 사례들 사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질적인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앞에서 그 에스노그라피를 시작했는데, 네트노그라피라는 또 약간 새로운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인류학에서 예전에는 뭐 약간 원시 부족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족 사회들, 뭐 아마존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게 사실은 사라져가는 문명을 남겨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런 거를 분석해서 또 인간의 원료를 찾는 이런 작업들도 인류학이 많이 하다가, 이제 사실 그런 부족 사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많이 현대화되고 세계화되는 속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그 형태의 문화와 사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이 연구가 이제 현대 사회, 현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혼종성 이런 걸로 막 넘어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의 세계가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도 마치 그 현실 세계와 비슷한 맥락에 많은 것들이 존재해서 이제 키즈나시라는 교수가 이제 네트노그라피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에스노그라피라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에스노그래픽 연구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도 에스노그라피랑 똑같아요. 일단 그 디지털 커뮤니티건 온라인 커뮤니티건 아니면 SNS에 들어가서 계속 참여 관찰을 하는 거죠. 나도 아이디를 만들어서 활동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또 어떤 대화 리스트가 있는지 전부 다 긁어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들을 추려가지고 그 관계성들도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인류학 하시는 분 중에서 그 이기로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DC 인사이드, 여러분들 DC 인사이드 잘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거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되게 갤러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끼리 막 전투도 벌이고 뭐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찾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현실 세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멋진 뭐 그림이 있거나 뭐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스타 관련된 사건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자기들이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막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이기로 박사님은 그런 그 분석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고 공유를 하는 작업들이 사실 인간의 그 실존이랑 가까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뭐 시장 쪽에서 보면 이런 쪽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브랜드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뭐 맥북만 해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갤럭시 아니면 간단하게는 되게 스타벅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각종 차량 차량의 그 브랜드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물론 뭐 차량 브랜드 커뮤니티의 그 초창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니 그 예쁘장한 차 있죠. 예, 그 차가 이제 시발점이긴 한데 그들이 굉장히 그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과 그 호응을 많이 해줘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미니라는 차량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 올려놨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제품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가 받아들여서 그 차기 모델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정도까지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지금도 많이 그렇고요. 뒤에 잠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 조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일반인들의 참여도 굉장히 강하지만 기업의 참여가 강해지면서 좀 뭔가 이제 방향성이 약간 조금 너무 기업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인들의 비판과 그 칭찬 여러 가지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안에서도 정말 그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내가 이 차를 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차를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그 차를 샀다는 것만으로 같이 그 여러분들 가끔 저기 외곽에 나가실 때 보시면 갑자기 뭐 산타페 한 20대, 30대가 일렬로 쫙 지나가고 막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얼마나 강한 그 커뮤니티예요. 또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그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굉장히 강했던 그 브랜드 커뮤니티고요. 그건 오프라인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분들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가죽 자켓에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온라인이랑은 조금 그 겹쳐지진 않지만 일단은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거고 일단 개인 컨텐츠가 굉장히 증가했죠. SNS 덕분이기도 하고 블로그도 엄청나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블로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죠. 블로그 우리가 뭐 인플루엔서라고 얘기하는 많은 굉장히 막강한 그 블로거들이 있어서 그 많은 그 홍보비를 받으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서 홍보를 해줘서 그 링크를 타고 쿠팡으로 유입돼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일반 개인한테 수수료를 줘서 일종의 그 사이드 잡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보통 뭐 속도, 뭐 사용자 증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결국에 빅데이터까지 가겠지만 모든 뭐 스타트업이 뭐 빅데이터를 다룰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뒤에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은 성별 이제 뭐 생물학적인 성별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성별인 그 젠더까지 그리고 연령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연령 뭐 페이스북을 뭐 20대가 더 많이 쓰냐, 인스타를 뭐 20대가 더 많이, 이거 당연히 뭐 인스타를 20대가 더 많이 쓰겠지만 항상 근데 초창기에 그 페이스북을 제가 시작한 지가 한 10몇 년, 15년 가까이 뭐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 분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그냥 젊은 친구들, 끽해야 뭐 대학생,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한 7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3, 40대, 50대까지의 연령이 유입됐어요. 지금도 거의 뭐 친구 신청 들어오면 거의 저도 이제 뭐 그때 그 정도 나이가 이제 돼 가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또 다른 뭐 틱톡이나 뭐 스냅챗이나 뭐 텀블러나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리고 뭐 해당 사이트의 인식이나 어떤 뭐 연상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스토리도 있고 농담도 있고 재미도 있고 사실 요즘은 그
가끔 저도 막 못 알아듣는 농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것을 앞에 단어만 꺼내가지고 뭐, 예. 제가 얼마 전에 수업하는데 그 친구들이 PC함 뭐 이러길래 저는 그것도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 올바르다 해서 politically correct를 PC함인데 저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은 그 한글도 앞에 것만 붙여서 하는데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던 생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그들의 언어 소통과 사고 방식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언어적 표현들을 또 그 광고나 마케팅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 하려면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트래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게 그 어떤 커뮤니티의 성격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계성도 있고 일종의 규칙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DC 인사이드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딱 지켜야 될 그 규칙들이 있어요. 예, 규칙들.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존댓말을 쓰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도 있고,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성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걸 드러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규칙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코즈네스는 이제 그 교수님의 책에 이런 그 네트노그래픽 그 조사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고 해서 조사의 포커스를 잡고 어떤 공동체를 좀 그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품 회사 특성에 따라서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을 혹은 어떤 사이트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거대 포털만 해도 그들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도 다르고 어떨 때 보면 정치적 성향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선택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연계도 맺고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데이터도 많이 수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과 이런 걸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발견을 해내는데 이건 항상 순환하는 고리에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단순화된 프로세스여서 여러분들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뭐 이 정도의 그 조사 프로세스는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SNS 같은 거 할 때 사실 제가 항상 뭐 데이터 얘기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는 데이터건 뭐 통계 수치들이건 이런 거 봤을 때 아래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항상 수집하죠. 사실 질적 조사로 나온 뭐 텍스트 데이터도 일종의 데이터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걸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내면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인구 통계 뭐 지표라든가 다양한 뭐 연령표라든가 아니면 뭐 트렌드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 테이블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 항상 수집하고 나면 더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어 있는 칸들도 많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클렌징 하는 거죠. 클렌징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효과나 효율성을 있게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개선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죠. 이것도 일종의 그 되게 이것도 역시 단순화된 어떤 그 조사의 그 프로세스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다룰 땐 좀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사실은 연계를 맺어서 여러분들도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플로우를 한번 알고리즘 같이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프로그램 예전에 뭐 베이직이나 C나 이제 아직도 많이 쓰이는 언어지만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알고리즘을 먼저 짜는 게 먼저거든요. 네. 요즘은 뭐 R이나 파이썬 이게 굉장히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이제 파이썬이죠. 그다음에 최근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R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만약에 코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래밍 그 랭귀지에 대해서도 조금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좀 더 그 융통성 있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뭔가 시각화도 시키고 분석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뭐 모든 분이 뭐 프로그래밍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예, 기업에서 만들어내서 물론 어떤 것은 무료로 좀 계략적인 정보만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매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서 돈을 내시면 굉장히 깨끗한
네, 깨끗한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는 그런 방법을 더 추천드리긴 해요. 지금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시고 막 그 데이터 처리하고 하시려면 나중에 좀 그 규모가 커져서 그런 분들을 아예 그 채용할 수 있는 뭐 수준이 되면야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어떤 그 계략적인 아니 근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굉장히 세세해요. 예, 세세하고 최근에는 굉장히 그 이용 가능한 수준의 가격. 예. 제가 요즘 좀 많이 들여다보면 어웨리어라는 AWRIO인가요? 예, 그 닷컴이라는 회사는 그 개인 멤버십 피가 한 달에 29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데는 보통 거의 99불, 100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뭐 약간 그 회사 레벨로 가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아서 예,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그 이런 그 네트노그래피 혹은 그 온라인을 조사하는 게 예. 전통적 마케팅의 그 대안이 사실 많이 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보기 전에 문헌 조사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검색을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급할 때는 사실 그 SNS 같은 데 보면 실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시간 정보인데 편향이 많기도 하고 왜곡이 많기도 해요. 하도 기업들이나 여러 그 수수료를 받는 그 블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많이 수집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비용 플랫폼이라고는 하는데 이걸 또 빅데이터 수준까지 또 이용해서 하려면 사실 그렇게 저비용이 아닐 때도 있어요. 예. 아까 그 TNS 리서치 뭐 이런 그 거대한 기업들은 예, 다국적 조사 기업들은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들이 하도 많이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항상 그 조사할 때 개인정보에서 굉장히 조심은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된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인지 성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인 타겟팅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소비자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댓글만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요, 뭐 싫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만 날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시도 하고 창작도 하죠. 아까 그 DC 인사이드에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예, 바이럴 마케팅 계속 뭐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뭐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면 사실 실제로도 이제 많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럴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사실 기업에서 많이 하죠. 예,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아예 노이즈를 만들어서 예, 바이럴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일단 트래픽이 증가해서 유입량이 늘거나 뭐 댓글이 많이 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다른 소비자들도 일단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소비자 관심도 증대되죠. 예, 이제 그 빅데이터 얘기를 뭐 잠깐만 하면요. 사실 그 빅데이터는 앞으로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특히 유통업체들,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잘 아는 그 쿠팡 같은 업체들도 그렇고 웬만한 업체들에서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물류 창고에서 물류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그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 개별 분석을 통해서 미리 뭐 상품을 준비해 놓는다든가 미리 포장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죠. 어쩔 때는 그 쿠팡은 쿠팡 스스로 우리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손정희가 투자할 때도 사실 이런 측면을 보고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예, 적자긴 하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아직도 사실은 감이 안 잡히는데 요즘 뭐 네이버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너무나 강력한 포탈이기 때문에 예, 그 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포탈의 그 데이터가 이길 것인지 예, 그냥 유통 전문 업체였던 쿠팡이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로열티를 올리기 위한 각종 그 멤버십 활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일부 뭐 G마켓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 효과를 보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없고, 빅데이터가 일단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3Bs라고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된다. 뭐 이제 뭐 기가 정도는 얘기도 안 하죠. 거의 뭐 페타 뭐 저기 10에 12승 이상의 그 메가 이상으로 돼야 예, 빅데이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양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양뿐만이 아니라 일단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속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지금 5G 얘기하는데 5G가 그래서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G 핸드폰이 5G를 다 사용할 수는 없죠. 네. 그만큼 이제 고주파수를 다루다 보면 많이 튕겨 나가기도 하고 중계 장비들도 많이 설치를 해야죠. 일단 주파수가 낮을수록 좀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투과율도 좋고 막 이러는데 이제 당연히 높아지면 이게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5G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연이 덜 된다는 거죠. 일단 요즘도 여러분들 보시면 뭐 뉴스 뭐 그 기상 예보 이런 거 보시면 어디 전남에 어디 나와주세요 해서 하면 한 0.5초, 1초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지연이라고 많이 얘기하면 5G 정도까지 돼서 그 지연이 거의 우리가 느끼질 못할 정도의 실시간으로 만약에 소통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사실. 제가 그 의료 쪽에도 관심이 많지만 만약에 원격 의료, 원격 수술 아니면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예. 의사가 여기서 그 어떤 컴퓨터나 로봇 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저쪽에 있는 또 다른 로봇에서 수술을 실제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의 양도 많을 뿐더러 만약에 이 소통이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예. 지연이 많거나 이러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지연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이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원격 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원격 헬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예, 그런 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성의 의미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딱 정형화된 테이블들 수십 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오라클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런 좀 딱 정형화된 데이터였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 주로 그걸 많이 쓰고요. 근데 지금은 SNS 데이터에서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맥락도 있고 굉장히 긴 문장들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내용이 우리가 그 표준화시키기 힘든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그런 것도 연관시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제가 그 인류학 그 현장 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컨텍스트, 맥락을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적인 조사 같기도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 자체가 컨텍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질적인 측면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요즘 점점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앞에 다시 좀 넣어놓은 거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가 3Bs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두 개의 V가 또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를 더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6개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가 많으면 뭐하냐? 그게 좀 정확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가 좀 있어야지 뭐 불필요한 데이터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가변성이라고 다양성이랑 좀 연계되는 거긴 한데 데이터가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또 그 변이가 가능한지 연계성이 있는지 뭐 등등의 그런 얘기까지 해서 빅데이터의 개념이 조금은 더 명료해지고 있다. 뭐 그런 거 있고 빅데이터 활용은 아까 뭐 쿠팡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허츠 같은 그 렌탈 그 차량 렌탈 회사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적 특성도 좀 반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뭐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지금은 이 정도 레벨의 빅데이터 처리는 한국에서도 웬만한 은행들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GS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리고 예전에 그 구글 독감 트렌드 분석했을 때 그때 좀 뉴스가 크게 나왔었어요. 정말 그 독감의 트렌드를 계속 그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전문 의료기관, 그 정부 기관보다도 구글 트렌드가 이제 감기 관련된 그냥 SNS나 뭐 검색하는 키워드 분석만 가지고도 그들보다 2주는 더 빠르게 독감이 발생할 거라는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해냈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한국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꼭 독감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헬스케어 또 헬스케어 얘기 드리는데 헬스케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환자의 특성, 개별 환자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입원하셨다가 수술하고 이제 보통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집에 돌아가셨다가 어느 쯤에 이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다양한 환경을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병원에 오지 않고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미리 어떤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입원 그 확률을 많이 줄이는 이런 그 시스템은 이미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그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빅데이터 이후에 이제 개인 정보의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 블록체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거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만 위주로 하지만 사실 그 코인이 사실 주 목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일단 그 정보의 그 안정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일단 블록체인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많이 그 적용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 인터넷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그 얘기들을 쭉 했고 우리가 이제 소셜 리스닝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 경청 얘기도 했죠. 우리가 얼마나 잘 들을 것인가. 근데 잘 듣는 것만으로는 또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소셜 리스닝의 그 개념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셔도 결국에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한다거나 그 분석을 좀 파악을 해보고 이게 분석의 과정이겠죠. 거기서 이제 대응을 고객 대응이건 아니면 기업 차원의 대응이건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들 시장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야 이제 우리가 소셜 리스닝을 하는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들여다보는 것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키워드만 일단 구글에서 뭐 일단 키워드만 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뭐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키워드의 빈도수가 어떤지 나라마다 어떤지 시간상 변화가 어떤지 그런 거를 그냥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종업체, 경쟁업체를 한번 이름을 쳐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쳐봐서 그리고 가끔은 이제 어떤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쳐보기도 하고 그래도 꽤 많은 정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뭐 상품 소비자 뭐 시장 동향 뭐 산업 동향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SNS라고 얘기한 데는 이제 대화라든가 뭐 게시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추적하고 분석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래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나온 게 어떤 뭐 게시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아니면 뭐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 리포트를 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 100개만 수집을 하셔도 어느 정도 경향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런 식의 간단한 도표가 이제 어떤 정서적인 도표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옆에
어떤 고객 반응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분석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그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바로 그 알람을 해주는 그 툴들도 사실 있고요. 툴들도 있고, 여러분 회사 중에 뭐 직원 하나가 하루 종일 만약에 그 사이트를 들여다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예, 정말로 있어요. 아니면 하루에 그 한두 시간은 여기에 할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그 인어교주 해적단 말씀드렸을 때도 정말 발로 뛰었죠. 온갖 전국의 시장들 다 돌아다니고, 일단 서울 중심으로 시작은 했지만, 예, 경기도까지 확장을 하고 하면서 온갖 시장을 발로 뛰어다니고, 이제 그 제휴 점포들이랑 관계를 맺어 나가고, 정보를 올려 나가고, 그걸 구매한 사람들이 계속 답을 올리는데, 그거를 거의 매일 체크를 했다고요. 전 직원, 뭐 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답을 올리죠. 댓글을 올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바로 점포 주인이랑 소통을 해서 이런 불만이 올라왔고, 왜 이게 발생을 했는지 바로바로 소통을 하죠. 이럼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어교주 해적단 CEO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사실은 또 놀라웠던, 재밌었던 게, 초창기에 그 인어교주 해적단은 이제 블로그에다 그런 정보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그 고객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드는 개발자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희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아예 그 고객이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웹사이트가 탄생을 했고요. 그 고객은 지금 그 인어교주 해적단의 CTO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성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모습 봤을 때, 너무 재밌기도 했고, 예. 대단하구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론 근데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하루에 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든가, 그게 더 그 신뢰를 쌓는 거지, 실시간으로 하겠다라고 너무 큰 욕심을 먹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지쳐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딱 시간, 아니면 며칠 간격, 아니면 하루에 몇 시,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딱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실시간 연계,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위기 발견은 당연히 나오겠죠. 예. 일단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또 다양한 그 댓글들 이런 거 보시면 가끔 어쩔 때는 이분이 그 악의적으로 뭔가 이런 댓글을 남기는가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너무 그 논리적으로 잘 기술해 놨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경쟁 업체의 소행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올라왔을 때 먼저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속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트래킹을 좀 하셔야 되고, 당연히 방금 얘기 드렸듯이 그 동종 업체나 그 경쟁 업체 트래킹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자꾸 뭐 경쟁 업체라는 표현을 뭐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동종 업체라고 생각하셔서 경쟁도 하시고 협력도 하시고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과정들을 쭉 하시면 당연히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죠.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편해 하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불편해서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지, 물론 뭐 고통의 지점이라고 보통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제품이 정말 고객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영역까지 나갈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그들의 그 게시글에서 짤막짤막하게 또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마케팅 포인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마케팅 포인트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 먹네, 이런 날씨에도 사 먹네, 뭐 이런 그 새로운 포인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케팅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 판매를 확장하고 뭐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인사이트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유저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연령도 다양하고, 어쩔 땐 독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보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좀 재밌어하면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소수의 그 고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일단은 뭐 쌓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 축적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언제 적당한 시점에 활용할 것인지. 사실 큰 기업들의 그 기술력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뭐 삼성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기술력으로 따지면 3년, 5년은 아마 앞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지금 어떤 제품으로 출시가 되면 시장에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놓고 그 전에 이제 마케팅 작업을 하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플루엔서 탐색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거 조사할 때 가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디 아니면 누가 딱 질문을 남겼는데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안 주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집에서 노는데 이렇게 하나? 근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남기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위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글을 남기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플루언스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인플루언서라 그러면 보통 그냥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는데 뭐 그분들도 당연히 인플루언서고 그분들이 뭐 제품 하나만 써도 뭐 그냥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동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뭐 그 다음날 찾아보면 없고 뭐 백종원 아니면 무슨 이런 데서 무슨 뭘 먹었는데 싹 날아가고 예전에 그 화사라는 그 가수였나요? 가수가 뭐 곱창을 먹었는데 곱창이 그냥 다 날아가고 이제 가격 상승하고 굉장히 거대한 인플루언서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중에는 언젠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에서도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이 인터넷이라고 그러고 이게 황홍 빨간 게 확 타오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왕홍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일단 거대한 인구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왕홍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자기 왕홍이라고 아니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또 굉장히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데 시장에서 그 왕홍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어서 찾아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안내해주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소셜 리스닝 얘기를 드릴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제가 생각들을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 한 페이지 안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어떤 툴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툴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감동 있게 사용했거나 이제 봤던 그런 툴 몇 개들을 좀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그럼 이제 다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배터리 잠깐 배터리 얘기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 전기 자동차는 물론이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소형화나 이제 오래 가는 배터리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이런 배터리 우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요.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여기도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정말 IoT 모든 곳에 그 인터넷이 다 커넥티드 돼 있는 시대가 오려면 정말 조그만 센서들이 다 그 물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센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가 전원이 필요한데 전원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고 이 전원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오래 가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죠. 그래서 배터리를 소형화하고 몇 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NB-IoT라고 그 내로우밴드인데 그냥 굉장히 협소한 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물론 그 데이터량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10년 넘게 배터리가 지속되도록
저전력 소비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제 기술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맨날 그 IoT 그 뭐 유비퀴터스 뭐 이런 그 얘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사실 그 실용화되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배터리가 잠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네, 다시 그 소셜 리스닝 얘기를 드리면 이 페이지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셜 리스닝에 대해서 이런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셜 리스닝 그 SNS를 파악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까지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좀 공통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어떤 거 분석을 했을 때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도 없죠. 가끔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 예전에도 어떤 그 기업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 뭐가 나아져? 달라져?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 뭐 해? 근데 보통은 그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나에 빠져 계시면 생각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 그 자영업이건 어디 회사에 가서 보면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 작은 기업이라도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 카리스마나 아니면 안목이나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진짜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힘들이 작은 기업에 계신 분들도 대단하거든요. 그만큼 또 강력하세요. 생각을 잘 안 바꾸시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의 효과는 사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직원들이 우리 회사도 좀 컨설팅 같은 걸 하는구나. 외부자의 시각을 좀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모든 직원들과 대부분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목소리도 듣는구나.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시라. 뭘 봤을 때 정말 플랜을 짜보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분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행동을 취해 보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했죠. 그래서 저희 그 인류학, 사회과학 이런 데서도 그들의 뭐 공유된 관심, 뭐 이해관계 이런 걸 항상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뭐 재미도 있고 관계도 추구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굉장히 올리려고도 하고 근데 앞에 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 드린 거는 사이트마다 그 편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댓글의 그 리스트를 댓글이 한 몇백 개 달렸을 때 그 앞에 어떤 댓글이 달리면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강화되죠.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믿었다가는 잘못된 방향의 이제 전략을 또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필요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철학적 가치나 뭐 정치적 지향성이나 뭐 경제적 그 기반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에도 어떤 편향이 없진 않죠. 근데 좀 오픈된 마인드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거기엔 상호작용이 있고 규범 같은 게 있고 정체성도 있고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권력이나 뭐 다양한 사상들, 뭐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사실은 뭐 시장 조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을 하는 거고 브랜드 커뮤니티야 뭐 앞에서도 어떤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스타벅스나 뭐 애플도 엄청나죠. 뭐 안드로이드도 사실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브랜드 커뮤니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업종이나 제품이 있다면 그런데 가입을 하셔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게시글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기능이나 스펙 그리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뭐 글을 남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감성을 잘 캐치하는 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광고 같은데
광고 같은데 이런 문구 같은 걸로 이런 거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브랜드 정체성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 커뮤니티가 사실 소비자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업 단체한테도 많은 혜택이 오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좀 빌려온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가 시장조에서 굉장히 좀 어쩌면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많이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일단 뭐 SN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정의라든가 뭐 그런 건 넘어서고 지금은 사실 뭐 이게 소셜 미디어 자체의 역할을 또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는 저는 그냥 친구들을 만들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기사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해서 올리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미디어의 역할을 점점 페이스북도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예, 지금은 사실 뭐 주류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 사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점점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저도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예, 유튜브에서 다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점점 막강해지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 예, 물론 뭐 실시간 소통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오프라인 학교에서 많이 그 대처를 해준다고 해도 온라인 내 그런 컨텐츠 자체로는 이제 공공 교육기관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당연히 뭐 당연한 마케팅 수단. 지금 그 2018년도 뭐 표만 봐도 지금 네이버 밴드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근데 네이버 밴드에서 사실 광고 자체가 좀 들어가기 어려운 구석들이 좀 있는데, 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도.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괜찮으시면 이런 그 SNS를 가입해서 한 번씩 다 사용 좀 해보시고, 예, 어떤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어떤 프로세스인지,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거 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SNS를 많이 쓰는지를 일단 파악을 항상 하셔야겠죠. 예, 여러분들 뭐 거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알 거라 생각하고 더 세세한 그 분석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 논문이건 최근에 그 기업 관계 리포트건 어쩔 때는 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꾸준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을 저희 그 사회과학이나 인류학 쪽에서는 사람들, 행위자들 간의 이제 관계성을 파악한다. 보면 이 그 예. 여기 이제 그룹으로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클러스터가 외부 또 클러스터랑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SNS나 아니면 사이트 간 관계들 이런 거 파악해 보시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링크하는 어떤 또 사람이 있기도 하고 조직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런 사회 관계망 우리가 진짜 실제 사회를 파악했을 때는 유사하게 온라인상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을 조사할 때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친구인데 인스타에서는 친구가 아니고 예. 이런 그 관계성들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카카오는 다 친구인데 카카오톡은 친구인데 어떤 그룹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정보긴 한데 제가 거기서 뭐 한 3달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관계성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소통의 측면에서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기업에서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뭐 20명, 10명만 돼도 거기서 또 그룹이 생겨요. 예. 고향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에 따라서도 생기고 과에 따라서도 생기고 예, 참 그게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 리더라면 그들을 어떻게 잘 어울리게 할 것인가 소통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모색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게 안 된다면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 그들이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끼리 교환을 하고 레시프로시티는 뭐 인류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호간에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 관계성을 좀 만들어라.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커넥션 돼 있는 것들에서 이게 동질성의 측면, 얼만큼을 공유하는지, 뭐 상호성, 그 장소,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그 연계 측면이 있고 또 이 아까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듯이 응집성 그리고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 친구가 뭐 실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인스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양한 형식의 그 관계성의 그 끈끈함들 그리고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사실 뭐 세그멘테이션은 뭐 경영에서도 시장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뭐 용어긴 하지만 뭐 시장의 분화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많이 드러나고 분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 중간에 어떤 링크가 있는지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나 뭐 원자재 그 수급에 있어서 그 중간에 중개상을 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 같은 것도 온라인상에서 잘 찾아보면 의외로 또 괜찮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신뢰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계와 그 분포 그리고 구분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온라인에서도 사회관계망을 이 지표에 따라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소셜 리스닝이란 걸 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검색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어웨이어라는 그 툴이 있는데 일단 뭐 무료로 어느 정도 며칠은 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돈을 좀 내긴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가입을 했을 때 한 달에 뭐 29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자산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게시글이 올라오는 그 도표라든가 빈도수라든가 뭐 다양한 그리고 그 성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지역 나라별로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그 멘션들 게시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멘션 옆에 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 중에서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걸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뭐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이걸 본다.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다 해서 그 시간 변화에 따른 그 추세를 항상 그 추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타트업 측면에서 매달 뭐 그렇게 그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좀 아까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수준의 그 리포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예. 원래는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고요. 적어도 최근에 나오는 많은 것들도 거의 100불 가까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래서 사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툭툭 눌러보고 키워드 한번 눌러보고 넣어보고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 사이트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사실 저는 그 어웨리어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스프라우트 소셜도 얘는 좀 더 가격이 나가요. 근데 좀 더 가격이 나가는데 일단 트위터만 제가 연계를 해서 봤는데 굉장히 그 실시간으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가 계속 나오고요. 뭐 유튜브도 연계할 수 있고 뭐 구글 쪽 계정도 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키워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이렇게 뭐 실시간 그 피드들을 계속 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양한 리포트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얘가 아마 개인 그 멤버십 피가 한 99달러 정도는 하고요. 또 회사 레벨로 가면 또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그 개점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가 아까 그런 쭉 나오는 걸 봐서 여기 보시면 구글 분석 그리고 링크드인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그 SNS죠. 이런 거랑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거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어떤 비교 분석도 해주고 어떤 전략이 뭐 이런 거다라는 리포트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해서 좀 더 약간 체계적인 느낌은 들어요. 근데 꼭 이런 게 필요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 앞에 그 사이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활용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제가 그냥 캐주얼 서치라고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친 거예요. 네, 검색으로 아이스크림 치니까 아이스크림 관련된 이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몇만 개가 나오죠. 수만 개, 수십만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표시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 뭐 100개, 200개를 모은다고 하시면 굳이 뭐 다른 툴을 이용할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한 30분, 뭐 1시간 애쓰시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두 그림을 굳이 택한 거는 맥락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 게시글에 사실 베스킨 라빈스라는 브랜드 네임도 들어가고 이 아이스크림이 민트워래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지? 왜 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지? 왜 추운 때 아이스크림을 먹나요? 네. 근데 이런 그 마케팅의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뭐 얼어 죽어도 뭐 아메리카노인가요?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계절이나 뭐 날씨나 이런 거와 연관돼서 어떤 컨텍스트가 생기고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제가 뭐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커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어떤 정서적인 맥락들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 옆에는 일단 혼자긴 한데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하면서 보니까는 이벤트에 당첨해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게시글이 달렸고 무슨 맛인지 궁금함도 표현을 해내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저녁 시간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이고 어떤 맥락들이 드러나는 이미지들 그리고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상적으로 캐주얼한 검색만 이렇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양을 한 50개, 100개 이 정도 수집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간만 해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생각보다 많이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맥락을 꺼낼 수 있는 게시글을 좀 선택을 해라. 그리고 사실 인스타 보면 아이스크림 치면 이제 홍보성 글이 너무 많아요. 네, 요즘 인스타가 너무 홍보성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제하면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 앞에다 이런 걸 넣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굳이 넣은 것은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항상 하셔야 돼요. 되게 기업을 하시면 항상 이윤이 먼저고 또 효율성이나 뭐 생산성이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특히 이런 조사를 할 때 우리는 뭐 현지 조사 갈 때도 항상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 연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뭐 임상실험 같은 거 할 때 노인분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의외로 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안정이라든가 또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뭐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든가 물론 공개된 거긴 하지만 가능한 뭐 실명이나 얼굴 같은 건 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보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왜냐면 그건 공개될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항상 조심을 하셔서 해야 되고 그거를 실제로 마케팅 내에 쓰실 때는 저작권 문제가 또 항상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또 갖다 쓰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려다가 일단 먼저 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리딩 관련된 거. 우리가 항상 지금 리스닝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인터넷상에는 텍스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글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글을 얘가 텍스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는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버이언트라는 건데 이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텍스트를 읽어주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소셜 밸류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URL을 링크를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누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일 앞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쭉 당연히 value라는 게 가장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거죠. 빈도수가 높고 옆에는 텍스트가 쭉 나오고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의 그 빈도수가 그 전체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변동이 있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와 문장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출이 되는가, 뭐 이런 식의 그 텍스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리스닝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텍스트가 길거나 또 영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그 UR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내려면 이런 그 분석 도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공짜니까. 예. 그리고 사실 가끔은 뭐 에러 같은 게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충분히 그 활용할 만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Voyant Tools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물론 그 공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툴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아까 그 독감 얘기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들을 키워드만 넣으면 여러 가지 빈도수나 흐름이나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예, 블로그를 설치하는 블로그 서치 엔진도 이것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블로그 뉴스 기사 검색 이런 것도 다 되죠. 소셜 멘션 이제 이거는 이제 소셜 SNS 관련된 100개 이상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내보내 주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 SNS를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표출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글이 좀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긴 한데, 이것도 그래도 이제 벌써 10년 가까이 돌아간 웹사이트긴 하고요. 그래서 활용 방법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 외에도 사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료 뭐 소셜 미디어 서치 툴 이러면 아마 그냥 찾아보셔도 한 10개 이상은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3개만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최근 제가 그 크롤링, 예, 앞에서 이제 리스닝 얘기했고, 우리가 디지털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분석을 하는가, 아니면 또 어떤 데이터에서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은데, 사실 프로그램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파이썬이나 R로 아예 코딩을 하고 또 API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이용해서 아예 그냥 긁어오죠. 그냥 거의 매일 긁어오기도 하고, 뭐 매주 단위로 긁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 parseHub라는 그 사이트는 일단 간단하게 쓰실 때는 무료예요. 예. 무료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클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매뉴얼도 다 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시각화 속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그 매뉴얼도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요 화면은 그래서 이베이에 있는 물건과 가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긁어오는지 실제로 이게 그 다 매뉴얼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트 중에서 그 parseHub이라는 그 아까 사이트에 보시면 그 상단의 메뉴에서 블로그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뭐 영문이긴 하지만 좀 침착하게 보시면 여기 그 메타 데이터나 뭐 메타 디스크립션을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가져오는가, 그렇죠? 그 다중의 URL 그 사이트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거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쭉 알려져 있어요. 예,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베이 여기서 있는 화면을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이베이에서 제품 디테일하고 가격하고 판매자하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이런 거를 여기 그 유튜브 형식으로 다 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에 그 유튜브 화면을 띄워두시고 parseHub 그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잘 안 들리시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 따라해 보시면 어느새 이 데이터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쉽게 돼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parseHub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더 많은 그 정보를 가져오거나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사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또 돈을 조금 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두 슬라이드인데 이제 사실 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에스노그래피 얘기하면서 컨텍스트 맥락을 얘기하고 결국에 마지막을 ANT라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라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고의 방식을 제품이나 기업 단일 개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어떤 네트워크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고 방식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텔레비전이라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지 텔레비전의 기술도 있고 뭐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공장도 있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란 하나의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나의 회사를 바라보고 나의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 회사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미 강해요. 예전에 핸드폰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그 네트워크 세계를 다 해체해버리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한 거죠. 사실 안드로이드는 거기에 얹혀서 비슷하게 자기들의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본인의 제품과 본인 기업의 네트워크를 상상을 하시고 기존에 유사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걸 깨부시던가 아니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만들어 보시든가 하는 좀 확장된 사고를 가지는 게 앞으로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기업을 해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그 액터는 사실 그 제품도 되고요. 기업도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 외에도 다양한 그 물체들이 그리고 인간 외에 뭐 동물이 되건 아니면 지구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족 사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류학자가 이제 질적 조사 얘기도 하고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소셜 리스닝에 대한 얘기도 이제 드린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